자,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요, 오늘 이 시간에 3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3장 보시면 시장의 균형 이렇게 됩니다. 챕터 3장 시장의 균형. 자,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라 그랬죠. 근데 수요하고요, 공급이 생각하는 그 힘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은 물건 사는 사람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을 보고 가능한 한 싸게 사려고 하고요. 공급자는 비싸게 팔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힘이 반대로 작동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균형이 돼서요. 특히 가격이 아니면 수량이 딱 맞아떨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시장 균형의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균형의 분석 한번 보시죠. 자, 균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균형의 의미. 자, 거기 보시면 균형 가격 나와 있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이제 XJ에 대한 수요 함수 우리가 봤었는데 XJ 가격이 있고요. 또 영향 미치는 게 다른 재와의 가격이 있고요. 소득이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하려는 사람이 또 공급에 영향 미치는 게 XJ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뭐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 등등등 있겠죠. 원래는 요거 두 개는 같은 게 아니야. 수요하려는 양, 공급하려는 양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거 할 때는 이게 균형식에서는 요게 이제 똑같다는 거예요. 균형에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이렇게 딱 이제 같아지게 되면 식이 이렇게 세 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서로 이렇게 식에서 친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얘와 얘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얘는 빼고. 여기요. X의 가격과 X의 가격이 또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서로 링크되고 있는 이런 관계에 있는 변수들을요. 우리가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변수다 해서 내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외생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D와 S를 빼서 이걸로 놓고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균형 가격 나와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 보시면 X에 대한 수량, X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요. 그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엘로케이션 할 수 있는가를 볼 건데 밑에 그림 있는 것처럼 요게 가격이 이렇게 높다고 할게요. P1으로 가격이 이렇게 높은 P1인가요?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5명인데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은 공급량은 15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이 훨씬 더 많게 돼서 이것을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건을 판매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물건을 팔려고 해요. 제 거 사주세요. 그게 바로 이제 가격 하락으로 인하로 힘이 작동됩니다. 자, 만약에 P2의 가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로요. 자,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은 가격이 너무 싸니까 5개만 공급하려고 해요. 근데 살려는 사람은 15명이나 15개나 살려고 해요. 수요가 더 많죠. 그래서 이 경우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결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 P스타가 가게 되면은 이 가격 하에서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과 공급하려는 사람이 딱 일치하게 되고 그 결과 여기서는 균형 수량,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의 균형 가격 파트 보면 초과 공급, excess supply, excess demand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균형 가격이라 그러고 균형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연습삼아 수요 함수, 공고 함수가 보니까 그냥 QD가 마이너스 AP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고요. QS가 거기 보시면 알파 P 플러스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수요하겠다는 의사와 공급량이 같아요. 그래서 QD와 QS가 같다는 이 균형식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각각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따라서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AP 플러스 B와 공급 함수 식을 집어넣으면 알파 P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고요. 결국 이제 P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네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가 1, 2 넘어가면 AP 되고 베타가 전리 넘어가죠. 베타가 마이너스인가요? 죄송해요. 마이너스로 돼 있네. 마이너스로 합시다. 마이너스로 합시다. 네, 좀 깔끔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A 플러스 알파, B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중간에 거기 균형 거래량이 있고요.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네, 균형이 이렇게 딱 결정되면 뭐 거기 시장 전체에 정부와 이런 것들이 교란 요인이 없게 되면 보통 이제 균형에서 많이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마지막 단락. 그건 참고로 보세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한 가치는 밸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밸류라는 가치는 가치, 여러분 삶에 대한 가치, 생명의 가치, 아무튼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사과의 가치 이런 거 할 때요. 원래 이제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고전학파 사람들은 뭐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사과에 대한 가치와 바나나에 대한 가치다라고 하면 야, 사과 만드는데 사람이 몇 명 투입됐니? 5명 투입돼 가지고 사과를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근데 바나나는 10명이 투입돼서 바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바나나 만드는데 더 많은 노동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투입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고전학파는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노동가치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바나나가 이렇게 2배나 있기 때문에 사과보다 훨씬 더 가치가 2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은 이거 한 것처럼 생산과 관련된 투입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바나나를 시장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나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건데 물건 사는 사람들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 측면도 사실은 봐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선호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네, 신고전학파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상품을 소비할 때 생기는 주관적인 효용, 네, 그거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의 효용 측면도 이제 생각을 써야 돼요. 이게 만족이 되는 거죠. 아니, 나 바나나 별로 먹었을 때 만족이 크지 않은데 사과는 만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수요 측면에서 이렇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수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 보시면 고전학파의 이 노동가치설 말고 신고전학파의 이거를 한계 효용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신고전파의 한계 효용 이론 수요 측면이에요. 효용 이론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산과 비용 측면을 강조했으면 이제 소비자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고요. 알프레드 마샬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야, 그럼 어떻게 이게 공급 측면의 공급 곡선과 수요 측면의 수요 곡선은 이거 하나의 가위의 양날 비슷하게 어느 한쪽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공급과 수요를 같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두 개를 이렇게 플러스로 해야 된다 해서 수요 공급 뭐 수레바퀴의 양 바퀴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부분 균형과 일반 균형 한번 볼게요. 저기 이제 균형 가격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분 균형과 일반 균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부분 균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파셜이니까 어느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거기 밑에 거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달러에 보시면 굵은 고딕체가 있습니다. 파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첫 번째 달러에 네 번째 줄 볼까요? 사과가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다라고 하면 사과 시장만 하나 이렇게 따닥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과 시장 외에 거기 보시면 수많은 시장과 관련이 있는 뭐 배 시장, 그 다음 포도 시장, 또 더 나가서 바나나, 딸기 시장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깎아 먹는 칼 시장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갖는 이 사과 시장 하나만 놓고 돋보기로 살펴보는 거, 그걸 부분 균형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 균형 분석은 뭐냐면 사과 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사과랑 관련이 있는 모든 시장을요 말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렇게 할게요. 일반 균형 시장은 분석은 다른 시장까지 영향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요거를 동시에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일반 균형 분석 살짝 볼 건데 일반 균형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밑에 일반 균형 분석 바로 위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상호 연관을 명백히 인정하고 이걸 포괄적으로 다 고려하는 시장을 일반 균형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균형의 변화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균형이라는 개념을 받고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외부적인 충격이 변했을 때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맨 마지막 째 줄에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변화가 없고 오직 그 상품의 가격만이 변화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했어요. X의 가격이 있고 여기 X에 대한 수요량이 있으면 여기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 여기서는요 이 가격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걸 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는 세터리스 페리부스라고 하는 다른 요인들이 변화했을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오른쪽 가보시면 43페이지요.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소득 수준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소득도 많아지고. 그럼 이게 공급에는 영향이 없다니까요. 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하면은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윌링니스 투 페이가 높아지게 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변화 전에는 균형점이 0점이었는데 변화 후에는 1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고 그 다음 거래량은 증가하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그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살펴봐요. 그걸 비교 정태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동해가지고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밑에 마지막 단락에 자, 거기 보니까 생산 기술의 진보 또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 기술이 진보되었거나 이게 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어. 석유라든가 아니면 인건비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이게 비용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고요. 하방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뭐 따로 그림은 안 그릴게요. 공급곡선 이렇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요 점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는 글쎄, 뭐 부담스럽게 양이 많은데, 그 장기 이식의 경제학 해가지고,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 역시 또 게리 베커랑 이런 사람들이, 경제학의 원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또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에 3-2 균형의 안정성 볼게요. 자,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하면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유일한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살펴본 게 균형의 안정성. 기억나세요? 우리가 균형 상태가 이탈됐을 때 얘도 균형 상태고요. 얘도 균형 상태인데 얘는 우리가 이탈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니까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얘는 언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아셨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끝에 균형에서 이탈됐을 때요. 원래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돌아오려는 경향이 없고 계속 멀어지게 되면 그걸 불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균형의 안정성은 또 동적 안정성과 정적 안정성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타임이라는 게 동적, 정적은 들어가요. 타임 패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정적 안정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쪽 가서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이쪽으로 오시면 자, 우선 정적 안정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걸 좀 쓰면 되겠지만 다시 한번 써보죠. 정적 안정성 그리고 뭐 밑에 뭐 동적 안정성 이렇게 할 거예요. 정적과 동적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정적은 스태틱이야, 스태틱. 멈춰져 있는 사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스냅 사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보통 비교 전과 비교 후를 보는데 동적, 동태적 안정성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이나믹이거든요. 다이나믹이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바로 뭐냐면 시간을 고려하는 겁니다. 시간을 가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을 고려하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고 위에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적 안정성에는 왈라스와 마샬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왈라스가 있고 왈라스 안정성 그리고 마샬의 안정성 이렇게 있는데 뭐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PX가 있고 QX가 있는데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급 곡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 높이가 이만큼의 한계 비용, 코스트가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저는 이만큼의 돈을 받아야겠습니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수요 곡선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가 QX가 있고 PX가 있으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 수요 곡선의 높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만큼의 자기가 편익, 만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계 편익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선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willingness to p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왈라스 안정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 축이 두 개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P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돼서 균형으로 가게 되면 그걸 왈라스 조정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요 그게 관심이 아니라 X축과 Y축 중에서 얘가 관심인 거예요. 우리가 가격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재고를 가지고 특히 거시경작에서 대공황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재고를 늘렸다 줄였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도 사실 마샬의 아이디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샬의 안정성은 QX가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조정 과정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얘는 PX가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이 조정하는 거는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봤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은요, 굵은 고딕체 나와 있습니다. 왈라스 조정 과정이라고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가격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있을 때 해소가 되는 과정을 가격이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왈라스 조정 과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왈라스적으로 봤을 때 균형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왈라스 안정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한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있고 여기가 P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 합시다. 높은 상황이면 아까 P1이라 그러면 자, 거기 초과 수요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초과 수요. 자, excess demand라고 하면은요, 이건 뭐냐면 수요에서 공급을 빼는 거야. 그래서 D-S라고 할게요. 이거를 초과 수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격이 P1일 때는 자, 이게 초과 공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이걸 뒤집어서 다시 얘기하면 초과 수요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요. 초과 수요는 D-S가 초과 수요인데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P2면 P2에서는 요만큼이 초과 수요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걸 직접 쓰면은 초과 수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P2일 때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D-S인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초과 수요를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밑에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는데 수직축을 요 P로 맞췄어요. P로 맞췄는데 저는 옆에 그릴 수 없으니까 밑에다 그릴게요. 여기가 P로 정리해 놓고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관계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이 P1일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균형이죠.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니까 P스타일 때는 여기가 P스타라고 할게요. P스타일 때는 초과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없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되고요. 빵 이렇게 되고요. 가격이 P1일 때는 얘 P1이라 할게요. 초과 수요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초과 수요가 이쪽이 플러스고요. 당연히 이쪽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초과 수요가 P1일 때는 여기 있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점점점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여기고 가격이 P2일 때는 초과 수요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과 수요 곡선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가격이 올라갈수록 초과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 47페이지 그림 바로 밑에 볼게요. 왈라스 안정 조정 과정에서는 지금 P가 조정하는 겁니다. 왈라스 조정 과정에서는 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상승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초과 수요가 감소하면 excess demand가 감소하면 왈라스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균형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 네, 그냥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냥 그래프를 보는 연습을 그냥 하는 거다라고 그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정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단락 볼게요. 주택시장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주택의 공급 곡선도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기는 하는데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가 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타임렉이 존재해요. 근데 수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48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시장에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요, 가격이 조정되는 게 아니라 생산량 변화가 조정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에 오시면, 이게 마샬의 조정 과정, 마샬의 안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조정되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보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마샬은 생산량의 변동이 조정의 중심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걸 마샬리안 안정성, 스테빌리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보시게 되면은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요걸로 보시면 돼요. 요거 다음 페이지에는 그냥 동적 안정성이니까 저는 조금만 더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Q가 조정 과정을 하는 거예요.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급량이, 거래량이 Q0, Q1이라 할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수요 곡선의 높이는 의미가 뭐예요? 예, 맞아요. 수요 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이만큼의 편익을 얻게 되니까 내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이 이 높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급 곡선의 높이는 이게 뜻이 뭐예요? 아, 그쵸. 공급 곡선의 요 높이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이만큼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만큼만 받아도 되는데 주려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돈을 주려고.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생산량이 증가해요. 자, 반대로요. 자, 이게 Q2라고 합시다. Q2. Q2에서는요,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대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어요. 맥스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근데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급자인데 저는 최소한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이만큼은 받고자 한다고요. 아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 요거밖에 줄 생각이 없으니까 뭐 거래와 계약이 체결이 안 돼요. 이렇게 감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Q스타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과 받고자 하는 금액이 딱 일치하게 돼서 여기가 이제 균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Q가 조정되는 과정을 마샬리안 안정 조정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만 보시죠 우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이탈됐을 때 되돌아오니까 이거를 마샬리안 안정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왈라시안 안정성과 마샬의 안정성 뭐 살짝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보시면 동적 안정성은 이게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저기까지 가긴 거니까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동적 안정성. 얘 거미줄 모형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살짝 보시면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경제학에서 동적이다라는 다이나믹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건 시간이 여기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타임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고려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시간이 연속적이냐 단속적이냐 이산적이냐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연속적 이건 뭐 경기 변동 같은 거 할 때 많이 또 쓰고요. 우리는 거기 보시면 거미줄 모형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거미줄 모형. 모양 자체가 균형으로 조정되는 과정이 거미줄 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택시장에서도 뭐 비슷하게 거미줄 모형을 벌집 모형해서 쓰기도 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줄 보세요. 마샬은 거기 보시면 수요량과 가격의 조정 속도에 비해서 공급량의 조정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요량과 가격은 빠르게 밑줄 치세요. 순간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공급량은 한 타임 지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밑에 거기 식을 한번 잘 보시면 수요량은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타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pt 그 t기에 바로 그 현재 시점에서의 그 가격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요. A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아까는 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량도 보면 S와 T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파 얘가 어떻게 되냐면 T-1기예요. 플러스 베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공급량은 바로 한 타임 전의 가격에 이전 거의 가격을 보고 결정을 해요.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숙련 노동자를 양산하는 거 할 때도 보통 그래요. 와, 공대가 문과보다는 취업이 잘 돼. 그러면 이제 공대를 확 가게 되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취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T-1기에 영향을 미치고 수요량은 바로 즉각 그 단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에 초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가지고 한번 잘 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마늘 시장이 나와 있는데 주택 시장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Q 이렇게 있고요, P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장기에는 이게 좀 이제 마늘도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인 형태로 하는데요, 이건 장기에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수요는 이렇게 즉각 변해요. 자, 근데 처음에 Q1이라 합시다. Q1. 자,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Q1에서 생산량이 이만큼이 딱 됐어요. 그럼 눈을 왔다리 갔다리 좀 보셔야 돼요. Q1일 때 한번 볼게요. 이만큼 생산 공급됐어. 아니, 그러면 공급량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만큼인데 사람들이 우리 아까 봤잖아요. 지불하려고 하는 윌링리스 투 페이는 이렇게 높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P1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P1으로 가격이 형성돼서 A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P1 가격에서는요, 수요량이, 소비량이 요만큼 되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하려고 하는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격 이걸 보고 와 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공급량이 이만큼까지 이렇게 늘어나요. 그 공급량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Q2로 이렇게 생산량이, 공급량이 증가하게 돼요. 그 이만큼 공급이 딱 되면 이걸 다 팔리려고 하면은 이 공급량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하면은 이 수요 곡선 높이죠. 저는 최대한 이만큼밖에 공급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되니까 생산자들이 뭐야? 나는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해서 이게 안 팔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생산을 확 줄여요. 되게 좀 변덕스럽죠? 그래서 생산량이 이렇게 확 줄어요. 이렇게 또 확 줄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 거기 Q3 이렇게 되죠. 가격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P2 가격 이렇게 돼요. 그럼 다시 이만큼 되면 또 반대 이렇게 되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점차 균형으로 수렴하긴 합니다. 근데 이 모양이 옆에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시면 처음에는 가격이 P1에서 이렇게 찍혔다가 그 다음에는 다음 깨는 가격이 이렇게 찍혔다가 그 다음에는 가격이 또 이렇게 찍혔다가 여기서 찍혔다가 이렇게 찍혔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찍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다가 점차 이렇게 수렴을 해 나가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 공급량은 가격을 결정할 때 한 템포 전의 가격에 의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50페이지 가보시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단기에는 거기 보시면 마늘의 공급 곡선이 Q1에서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그러니까 단기에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장기의 공급 곡선이에요, 장기에. 단기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되면 생산을 급격하게, 단기에 우리가 마늘을 많이 심었는데 갑자기 다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 해서 Q2까지 생산하면 단기 공급 곡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었다가 이 거래량도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엔 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요점 각각의 균형점을 쭉 연결한 건 단기 공급 곡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수요 공급에 대한 시간 개념을 집어넣은 게 그래도 미시경제학에서는 유일하게 거미줄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올 수도 있긴 하죠. 네, 응용할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밑에 50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내용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 이걸 동적 안정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본 것처럼 이렇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균형으로 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에 한번 보시면 공급 곡선이, 네, 이쪽에 갈게요.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되면, 찾으셨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이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거미집 모형은 동적 안정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울기가 달라지면요. 뭐 그냥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죠. Q고 P인데요.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좀 가팔라요. 이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하나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시작하면 요 점이 찍혔다가 빙글빙글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경우는 네, 균형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점차점차 발산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두 개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 똑같으면 공급곡선의 기울기랑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똑같이 돼 있다고 할게요. 얘가 수요, 얘가 공급. 그럼 살짝 생각해 보시면 네,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Q1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계속 무한 반복되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임플리케이션을 찾게 되면은 우리 51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돼지 파동, 마늘 파동, 고추 파동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올해 가격만 보고 농민들이 거기 보시면 생산해서 그런 거예요. 농민들이 올해 가격을 보고 생산을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농민들이 바본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근시안적인가? 마이오피아적인가? 그렇게 볼 수 있긴 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오직 올해 가격만 보고 다음에 생산 계획을 세울 정도로 근시안적이고 맹목적이진 않을 건데요. 오랜 경험을 비춰보면은 이런 일이 많이 생기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 경제학에서 인간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제줄에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 항상 대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은 뭐 제한적이거나 좀 아닐 수도 있겠다. 비합리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밑에 거기 보시면 거품 현상이 바로 요 거미집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택시장의 어떤 이렇게 가격에 변동하는 거라든가 거기 보시면 버블, 거품 같은 거 버블 현상이죠. 요것도 거기 해당합니다. 왼쪽에 그 네 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나와 있네요. 정보가 완전 틀린 거라기보다는 매우 틀린 것이 아닌 한 가격은 그것의 내재 가치에서 크게 펀더멘털에 의해서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근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것처럼 크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버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버블, 그래서 뭔가 자산의 가격이 그럴 만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붕괴되는 현상. 그래서 거기 얘가 있죠. 참고로 보세요. 유명한 두 번째 단락인데 버블의 사례가 존 로라는 영국 사람이 1719년에 뭐 미시시피 버블이라든가 런던 씨 버블이라든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등등등 아니면 그 다음에 일본의 자산시장에 거품이 끈 거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2008년 세계 금융시장에서 어떤 파생 상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버블이 껴가지고 붕괴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또 메추리 파동이 있었네요. 달걀보다 뭐 재밌게 쓰셨어요. 달걀보다 메추리알이 크기는 작은데 영양가가 뭐 몸에 좋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메추리알을 많이 생산했나 봐. 근데 그러다 버블이 꺼지게 되니까 뭐예요? 마지막 제줄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한동안 서울 거리에서는 낙담한 사육자가 메추리를 다 버렸나 봐. 그래서 추위에 떠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제 균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어렵진 않고요. 그냥 뭐 간단한 조세부가 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며. 자, 3번 응용 한번 봅시다. 자, 1번 물품세의 부과 한번 보시죠. 물품세의 부과. 자, 물건에다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볼까요? 물품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경제적 효과인데요. 자, 이게 상품 한 개당 얼마씩 세금을 때린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보시면 정부가 휴대폰 한 대당 Q 한 개당
5만원에 그냥 T가 5만원에 물품세를 부과했어요. 물품세를 부과. 이걸 뭐 생산자한테 부과할 수 있고 소비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산자한테 부과했다라고 하면 생산자에게 부과했어요. 그걸 이제 형식적 귀착, 법적 귀착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산자, 휴대폰 파는 생산자가 세금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휴대폰이에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세금만큼 자기가 더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급곡선이 이 세금만큼, 텍스만큼 상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게요. T라고 쓸까요? 이렇게 세금 부과한 만큼. 그쵸? 만약에 소비자한테 부과한다 해봅시다. 세금을요,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구입을 할 때 세금을 5만원씩 지불하세요. 이렇게 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소비자들은 수요 곡선의 높이가 뭐예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이 T만큼 이렇게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해요. 예, 이렇게 쓸까요? 그냥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요. 이렇게. 얘는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부과했는가 공급자한테 부과했는가에 따라서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 얘기 안 하면 소비자한테 부담하나 생산자한테 부담하나 그 효과는 똑같거든요. 경제적인 귀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법적인 귀착이 되는 것이지만, 법적인 귀착은 누구한테 하는가 이거지만 소비자한테 하던 생산자한테 하던 이렇게 떠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같아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귀착은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효과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볼게요. 그래서 책에서도 공급자,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그냥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해도요, 그 5만원의 세금을 전부 다 부과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가 Q, 휴대폰의 양이고요. 휴대폰의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세금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쵸? 자, 수요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1 이렇게 돼서 1이 이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 돼요. 이렇게요. 자, 텍스를 부과하면 텍스의 크기가 이만큼인 거예요. 텍스의 크기는. 요 크기는 이만큼인 거예요. 같죠? 요 크기는 이만큼인 거예요. 이 텍스의 크기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텍스만큼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여기가 이제 P0고 이거 P 소라고 할게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만큼만 올라가요. 노란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는 작죠. 이게 5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3만원 더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소비자는 전체 5만원에서 조세 부과한 거 5만원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인 3만원만 내요.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가 나머지 2만원을 또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라고 할게요. 2 점점점점점 하게 되면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요만큼 2만원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P생이라고 할게요. 자, 얘는 바로 뭐냐면 생산자가 받는 수취하는 가격이에요. 수취하는 가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지불하는 가격. 아니, 근데 소비자가 왜 5만원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됐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전부 다 떠넘기지 못하고요. 일부만 떠넘기게 된 거야. 3만원만. 왜냐면 이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인데 얘는 5만원까지는 이게 뭐 얼마지? P0까지는 낼 생각이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됐어 나 안 사 해가지고요. 소비량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이상 받아도 되겠다는 사람들만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 떠넘길 수는 없어요. 생산자가 일부 부담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요거를 좀 응용해서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기울기 가지고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돼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이렇게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에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가격이요. P0.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012를 찾아보세요. 012를. 자, 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여기가 0. 새로운 이 공급 곡선하고요.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 1이에요.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에서 텍스 크기만큼 밑으로 내린 게 2예요. 그러면 1에서 텍스 크기만큼 내린 게 여기가 2니까 0과 2는 같아요. 얘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에서 세금을 뺀 나머지인데 이때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조세부가 전과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조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고요. 소비자 가격이 전부 다 5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소비자가 100% 부담을 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이면 네, 이러면 이게 이제 탄력성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면 이게 담배랑 비슷한 거예요.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비싸게 올려도요 다른 거 대체할 만한 상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야 이거 너 세금 부과할게. 아, 예, 그냥 저 다 살래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다라는 게 이제 바게닝 파워 힘이 세다는 건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면 그러니까 소비자는 저는 이게 완전히 힘이 없는 상태예요. 힘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네, 소비자가 100% 조세를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이렇게 수평이에요, 수평. 그럼 이제 직관적으로 봐도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아닙니까?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요, 이건 소비자가 안 사! 하고 휙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요. 탄력성이 그러니까 클수록 그러니까 소비자가 수요라고 할게요. 수요 소비자가 힘이 센 거예요. 바게닝 파워가 센 거야. 힘이 세 그걸 뜻해요.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공급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요. 여기가 0, 여기가 1, 점점점 하면 여기가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인데 원래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똑같아. 이전의 가격이 뭐 50만 원이었으면 세금을 5만 원 때려도요, 소비자는 이전 가격 그대로 지불하게 되고요.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거기서 5만 원 빠지는 만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예, 소비자가 힘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때는 소비자가 전부 다 조세 부담을 소비자는 아니고 생산자가 전적으로 조세 부담을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조세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4페이지 그림 나와 있고요. 위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니까 5만 원 상방으로 이동했을 때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와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공급 곡선이 저 우상향 하는 걸로 해놨는데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여러분, 공급 곡선이 수평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수요 곡선은 그냥 놔두고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야. 이렇게. 그럼 텍스가 부과되면은요,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겠죠.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그럼 0, 1, 2 찾으면 0, 1, 2 이렇게 돼요. 그럼 2가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인데 원래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이 되면 공급자는 하나도 부담 안 해요. 자, 다시요.
원래 얘가 0과 같은 P0인데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고요. 이거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에요. 소비자가 조세를 다 부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탄력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곡선이 수평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공급자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요. 자, 탄력성이 크다는 건 힘이 세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자가 힘이 센 거예요. 생산자가, 공급자가 엄청 힘이 센 거야.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엄청 힘이 세서 자, 세금을 전부 다 소비자한테 100% 전가를 시키는 거.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받던 가격 하나도 부담되지 않고 똑같이 혜택을 얻게 돼요.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공급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곡선은 그냥 놔두고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공급곡선이 이게 상방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간단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P0인데 이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이게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릴 땐 그냥 놔두면 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스킬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하면 좀 편해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상방 이동하면 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S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게 1이니까 요거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이렇게 같아지고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 낸 가격에다가 텍스만큼 이렇게 밑에 2가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소비자는 이전 가격 그대로 내니까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공급곡선이 수직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빵이 되니까 생산자가 100%, 공급자가 100% 부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자가 100% 조세를 부담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요 공부에 관련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응용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전가라는 말 있잖아요. 그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압적인 게 아니라 거기도 나와 있듯이 다음 줄에 가보시면 조세 부담이 전가된다 해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강제적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역학관계, 그게 바로 탄력성이야. 힘의 바게닝 파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보자. 다음에 마지막 제출에 종합하면 그걸 별표하세요. 그게 결론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밑줄 치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자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건데,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면 담배같이 대체할 만한 상품도 없고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공급자가 힘이 센 거야.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힘이 약할수록, 생산자가 힘이 셀수록 물품세가 가격에 반응될 때 누가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가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 줄, 소비자의 세금 부담 폭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다시 보세요. 예컨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일 경우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폭은 정확히 5만 원이 되는데, 이때는 거의 밑줄 치세요. 당연한 거니까 안 해도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일 때라는 것은 소비자가 탄력성이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자, 그러니까 누가 모든 부담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일 경우에, 무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엄청 센 거야, 소비자가. 그럼 가격은 전혀 오르지 않고 부담의 전가는 소비자한테 일어나지 않고 생산자가 다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응용이면서 탄력성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기 위한 거니까 잘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 규제 효과가 나와 있는데 요거 간단한 거니까 우리 여기까지 보고 다음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이쪽 옵시다. 자, 다음에 자, 네 번째 가격 규제 한번 볼까요? 가격을 이제 규제하는 거예요. 통제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규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Q를 가지고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생산량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여기 이제 수량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수량을 통제할 수 있고요. 수량 규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국제무역 같은 데 가보면 뭐 수량 할당제에서 쿼터 이런 거 하는 게 바로 거기에 해당하고요. 아니면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가격을 야 이걸로 해서 밑으로 내리지 마. 가격 상한선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을 가격 통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균형 가격을 그 이상 아니면 그 이하에서 두 가지 통제할 수가 있어서 두 개를 다 볼게요. 자, 먼저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그거는 경제학자들이 인정하는 건데 정부는 정치적인 혹은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시장의 힘과 무모한 대결, 책에 무모한이라 했습니다. 대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 무모하다는 게 뭐냐면 각주 한번 볼까요? 자, 무모한 대결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시장 내부에 존재하는 힘 때문에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가격을 억압하는데 성공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요. 이제 크루그만 교수 같은 경우는 그걸 가격의 반발 뭐 이렇게 원론책에 나와 있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두 가지 통제할 수 있어요. 가격 상한제를 부과할 수 있고요. 고딕체로 나와 있죠. 가격 하한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는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 가지고요. 균형 가격보다 밑에서 가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밑에 가격 상한제 효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Q가 있고요. P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요.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균형 가격이 뭔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임대료 시장 같은 거, 주택 시장 같은 거, 월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균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가격의 하한선을, 상한선을 설정해서 당연히 실링 가격이라 합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한선을 설정해야지 의미가 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요. 자, 이랬을 때 어떠한 효과와 일들이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5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니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니까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이렇게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공급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사려고 해요. 싸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소비량은 이렇게 증가해요. 그래서 상한선이 있을 때 수요량, 상한선이 있을 때 공급량. 자, 이렇게 되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초과 수요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오케이, 되셨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번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시장에 물건이 공급된 거는 요만큼 공급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다니까. 근데 거래량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암시장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과 수요가 생기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암시장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암시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6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그 품귀 현상이라는 게 우리가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품귀 현상이라는 게 물건을 구하지 못하는 거네요.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가격 상한제는 생활 필수품 가격이 너무 높아서 생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는 좋은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정부가 약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걸 경제학에서는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니 이렇게 가격 상한제를 설정해 가지고 세 번째 줄 끝에 소비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 보시면 품귀 현상이 발생하니까 물건을 얻기 위해서요 막 줄 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서기까지 고려한 이 비용이 드는 거죠. 시간 비용은 뭐 돈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시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간신히 쇠고기를 살 수 있는데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한 시간 비용까지 고려한 거죠. 시간 비용까지 반영한 진짜 가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은 사실은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밑에서 세 번째 줄 암시장이 발생할 수도 있네요. 블랙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되면요, 본의 아니게 진짜 가격을 더 비싸게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요자가 되게 많으면 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올 사람이 널렸으면 공급자 입장에서는요,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퀄리티가 떨어져요. 책에서는 없는데 퀄리티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에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이게 거래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얘기 안 했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할 때 이만큼 거래량이 감소해서요, 이만큼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이게 데드웨이 로스라는 자중 손실, 사중 손실이 생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이제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달라지고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건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가격 하한제 효과 볼까요? 자, 이거는 보통 이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최저임금제. 자, 한번 볼게요. 자, 노동시장이니까 여기 똑같이 한번 볼게요. 노동이 거래되고 있어요. 노동의 가격이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노동시장에서는요,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노동을 공급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근로자예요. 근로자.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요자가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노동 공급자가 되고요. 노동의 수요자가 누굽니까 하면 기업이 노동의 수요자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야, 이거 밑으로 임금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정도 낮은 임금 갖고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갖고 생활을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정부가 한 달에 뭐 180만 원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야, 이 정도는 인간답게 살아야지 해서 해주는 거예요. 좋은 의도예요. 좋은 의도.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딴 걸로 대체하거나 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이건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곡선이 움직이면 안 돼요. 곡선 상에서 이동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채용을 이렇게 뭐 5~5으로 줄여요. 근데 일을 하겠다는 노동의 공급자들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와, 일을 해야겠다 해서 노동 공급량이 이렇게 15으로 증가합니다. 자, 물론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균형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하한선이 균형 임금보다 높아야지 의미가 있으면 당연한 얘기고요. 보통 이제 객관식이나 다른 시험에서는 뭐 낮은 경우로 해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임금을 올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여기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실업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초과 수요가 D-S니까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실업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자리를 이렇게 얻지 못합니다. 아니, 물론 취업한 사람은 뭐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박탈돼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우리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미숙련 노동자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봐요. 일자리. 숙련 노동자들은 뭐야? 최저임금 하게 되면은 최저임금에 영향 안 받는 경우 많잖아. 재벌, 대기업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뭐 최저임금 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업 상태가 되는데 원래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실시했는데 언스킬드된 미숙련 노동자들이 힘들어져요.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가 커질 수가 있고요. 물론 취업한 사람은 괜찮지만, 자, 더 나가서 위에 거랑 비슷하게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고, 여기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일자리는 5개밖에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급 곡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로자가 저는 최소한 이만큼만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180을 줘야 되는데 180 사인을 하고요. 이명 계약을 통해 가지고 사장이 나한테 야, 너 180 받고 내 통장에 130만 원 내놔. 그래서 이렇게 3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좀 커서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이것도 암시장이 생길 수 있겠죠. 저요 겉으로는 180 받는 척 드릴 테니까 저를 채용만 시켜 주십시오. 저는 30만 원만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블랙마켓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최저임금도 막 올려가지고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경제학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이렇게 암시장이 생기거나 실업이 발생하거나 노동자들에게 가져가는 이득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소득은 어떻게 돼요? 살짝 볼까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노동자들이 얼마의 임금을 몇 명 채우겠니? 이거거든요. 노동자가 가져가게 되는 소득이. P 곱하기 Q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노동자들은 여기서부터 P 곱하기 Q니까 원래는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는 이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는데 최저임금을 실시했어.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고용량이 줄어들었어. 임금은 올라갔지만 그럼 노동자가 갖게 되는 이득은 이만큼이에요. 노란 색깔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파란 색깔보다 오히려 노동자가 갖게 되는 근로소득, 총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얘기했잖아요. 탄력성. 잘 보세요. 임금을 올려줬는데 고용을 왕창 줄인 거야. 그럼 노동소득은 노동자들이 갖게 되는 이득은 작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최저임금을 실시했을 때 노동자들의 이득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임금을 올려줬는데 일자리가 좀 적게 줄어든 거야. 그래서 작게 감소하게 되면 근로소득은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되면 실업도 좀 적게 일어나고 근로소득의 감소도 좀 적게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 공급이 아니라 수요 곡선이 더 이렇게 가파르게 되면 실업도 좀 적게 일어나고 근로소득도 오히려 더 커질 수 있긴 한데 그것도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58페이지에 최저임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 그냥 짧게 간단히 잘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연습 문제 거기 있는데 수식 푸는 거요. 간단한 거지만 수요 공급 여기도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한번 체크해서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8번 같이 그렇게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니면은 11번 같이 거미집 모형 이거 쉬운 건데 또 나오면 또 당황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럴 때 한번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그 시장의 균형까지 봐서 그 수요 공급 마무리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